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쇄 파트죠. 전 시간에 이어서 인쇄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어떤 강의를 들었죠? 자, 인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제가 고무판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화를 그렸던 걸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인쇄를 하려면 그 고무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무판, 인쇄판. 고무판에 안에 위에 그 물감은 인쇄 잉크, 그 위에 종이는 피인쇄체, 그 위에 이렇게 천은 인쇄기,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원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전 시간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인쇄판의 종류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어요. 그죠? 인쇄판은 4가지야. 볼록하냐, 오목하냐, 평평하냐, 구멍 났냐에 따라서, 그죠? 예. 볼록한 거 뭐라 그래요? 활판 인쇄, 볼록판. 오목한 건 그라비아 인쇄. 평평한 건 옵셋 인쇄, 구멍 나인 건 공실, 실크 스크린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쇄기는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평합식, 원합식, 윤전식이 있다 얘기했었고, 점점 속도는 빨라지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죠? 최초의 인쇄기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는 평합식이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꾹꾹꾹 눌러서 하는 방식, 평평한 압을 주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볼록판부터가 최초의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되게 된 겁니다. 근데 볼록판의 종류, 판의 종류를 보게 되면 뭐 지금은 다양하죠. 뭐 고무판, 선화블록판, 뭐 기타 등등 목판 있는데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목판을 많이 사용을 했다. 근데 목판의 단점은 인쇄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금방 망가진다라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판을 사용했는데 목판, 금속판 다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우리 민족 자체는 소통하는 민족이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인쇄기에 대해서 했었고, 두 번째 뭐예요? 인쇄판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그러면 인쇄를 하는데 필요한 인쇄 잉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잉크. 자, 인쇄 잉크라는 것은 인쇄를 위한 잉크예요. 인쇄를 위한 잉크. 자, 이거 하기 전에 어떤 걸 좀 알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색채학 배울 때 색광혼합, 색료혼합 그랬었죠. 자, 거기서 색료혼합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색료, 자, 이런 건 이제 한자인데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에다가 봉숭아물 들여봤나요? 봉숭아물 들이면 빨갛게 물이 들죠. 그러면은 여기에 빨갛게 물들게 만든 재료가 뭐야? 봉숭아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전문용어로 여기에 빨갛게 물든 색료는 뭐다? 봉숭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봉숭아는 어떻게 원래서 빨갛게 되느냐? 그 안에 봉숭아의 색소, 그러니까 그 안에 빨갛게 만들어내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색료는 어떤 색소를 가진 색을 나타내는 재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색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색료는 2가지가 있어요. 안료와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염료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색료야. 안료와 염료를 나누는 기준은, 안료는 물과 기름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를 따라서 염료와 안료를 구분하는데, 안료는 물과 기름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아요. 암기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안 녹아요. 안료,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료라고 하고요. 물과 기름에 녹는 것은 염료. 그래서 염료는 보통 염색이라고 하죠. 염색. 어떠한 피인쇄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들어버리는 것이고요. 안료는 물 드는 게 아니라 그 피인쇄체의 겉을 싸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페인트나 도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안료고요. 염료는 뭐 우리가 말하는 염색 방법도 있죠. 옷에 염색을 한다든가 머리에 염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염료, 염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쇄 잉크는 안료일까요? 염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쇄 잉크에서 사용되는 안료는, 색료는 안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료는 덮어 씌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붙어야 돼요. 피인쇄체에. 그래서 붙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전색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색제. 뭐라고 한다? 전색제. 영어로는 비클이라고 합니다. 비클. 자, 그래서 인쇄 잉크는요, 첫 번째 안료, 그 다음에 전색제, 요렇게 있어야 인쇄가 되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첨가제라는 게 뭐냐면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기에 이제 그 인쇄기 자체 보셨나요? 예, 충무로나 예전에는 충무로였죠. 요즘엔 파주 막 이렇게 인쇄 단지들이 가보면 24시간 인쇄기가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쇄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종이에 묻은 인쇄 잉크가 빠르게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건조해야 되잖아. 그래서 빠르게 건조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건조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건조제. 자, 첨가제 또는 이걸 보조제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첨가제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빠르게 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보통 뭘 사용하느냐? 붕산염이나 유기염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코발트를 사용한 건조제를 많이 쓴다라고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왕이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보통 산업기사에서는 안 나오고요. 산업기사에서는 인쇄 잉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료, 전색제, 첨가제로 이루어졌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이 첨가제의 종류와 이 전색제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좀 간혹 나와요.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인쇄도요. 인쇄라는 것 자체, 특히 인쇄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인쇄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자격증이 있고요. 또 특히 그분들의 기술은 뭐냐면 이 인쇄 잉크를 얼마큼 잘 조합하고 또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직접 인쇄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편집 디자인 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인쇄에 관련한 그런 프로세스도 좀 아셔야 좋은 품질의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때 뭐 알아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먼저 안료 그러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안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유기안료라는 게 있어요. 자, 무기안료는요, 기본적으로 광물에서 채취한 그러한 안료를 우리는 무기안료라고 얘기하고요. 유기안료는 유기물입니다. 자, 일단은 그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나누는 기준은 탄소 있죠, 탄소.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요. 무기안료는 탄소가 없는 거고요. 유기안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도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광물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닌 뭐 동물이나 식물 이런 동물 같은 데서 이렇게 동물 식물 같은 유기물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유기안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료로는 이제 뭐 인쇄 잉크에서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사용하는데 무기안료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열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데 있어서 변색이 잘 안 됩니다. 내광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내광성이 좋아요. 반면에 유기안료는 무기안료에 비해서 조금 그 열이라든가 태양광의 변색이 많이 되는 편인데 무기안료보다 컬러가 많고요. 더 화려하고 더 좀 뭐라 그러죠? 보기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무기안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유기안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무기안료의 종류와 유기안료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기안료는 우리 교재 나오죠? 티탄 화이트와 카본 블랙 해가지고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두 가지 암기를 해두시는데 특히 카본 블랙을 암기를 해두십시오. 왜? 카본 블랙 자체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식물성 기름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얻어내는 무기안료입니다. 예, 카본 블랙. 식물성 기름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그러니까 다 태운다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얻어내는 방식이 바로 카본 블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무기안료만 암기해 두세요.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티탄 화이트와 카본 블랙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본 블랙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식물성 기름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만들어낸 그 흑색의 뭐야 이렇게 우리 나무 태고 나오는 뭐죠?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 찌꺼기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자, 그 뺀 나머지 유기안료는요.
벤지딘 옐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플로로시아닌 블루, 리솔레드, 그리고 뭐 퍼포먼트 오렌지라든가 뭐 톨로이딘 레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름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기안료와 무기안료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무기안료만 암기하세요. 티탄 화이트와 카본 블랙이라는 두 가지만 암기하시고, 걔 둘 뺀 나머지는 다 유기안료라고 그냥 하시고, 그리고 카본 블랙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 안에서 출제되니까, 특히 이거는 산업기사보다는 기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정도.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색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생료가 피인색체에 접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영어로는 비클이라고 얘기도 하고, 전색제 또는 매개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 재료들이 있죠. 뭐 식물유, 광물유, 합성수지 나오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첨가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빠르게 건조를 시키기 위한 건조제.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코발트라고 얘기했었죠. 그 외에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 생로도 조정제, 콤파운드. 콤파운드는 잉크가 잘 묻도록 해주는 그런 거고요. 왁스나 소프 오일, 그리스, 또 분산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첨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잉크의 구성, 그 다음에 요 각각마다의 요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특히 기사 문제에서 많이 출제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잉크의 구성,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쇄 잉크는 안료다, 염료다, 안료다. 근데 요즘에 염료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전색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가제와 보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 잉크의 종류를 보는데요. 인쇄 잉크를 구분하는 방식이라든가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 인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인쇄라는 건 어떤 특수 목적의 인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쇄 방법에 따라서 또는 이 재판 방식에 따라서 또 피인쇄체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잉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쇄를 특수 인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수 인쇄는 이제 잉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인쇄 잉크는요, 뭐 기본적으로 인쇄 방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인쇄 방식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또 피인쇄체 소재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또 잉크 성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또 잉크의 상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잉크 건조 방식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수 기능의 목적에 따라도 분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못 외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주로 나오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볼록판, 오목판, 평판, 공판 이 네 가지 판 방식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 각각마다 사용하는 잉크들이 있고요. 또 피인쇄체, 뭐 잉크 성분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기사 시험에서는 그 잉크들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뭐 잉크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수성 잉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성 잉크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이다.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때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제 식품 포장하는 데 인쇄 많이 사용하는 잉크가 바로 수성 잉크다. 뭐 이런 거를 간혹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인쇄 잉크의 건조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특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도전 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게 뭘까요?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잉크인데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고요. 방향 잉크가 뭘까요? 하면 향기가 난다는 거죠. 잉크 자체에 향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OCR 잉크는 컴퓨터 우리 OMR 카드처럼 그 컴퓨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잉크고요. 자성 잉크는 뭐 자성이 있는 자석 같은 자성이 있는 잉크고요. 시온 잉크라는 건 뭐 시온 잉크 이거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시온 잉크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색이 좀 변하는 그런 잉크를 말합니다. 형광 잉크는 뭐 형광 빛이 나는 그런 형광을 방출하는 그런 잉크겠죠. 적외선 잉크라는 것은
아주 광택이 좋고 그 마찰성이 아주 강한 그러한 인쇄물을 살 때 적외선 잉크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특수 기능에 따른 분류의 잉크들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 위에 수성 잉크라든가 특히 뭐 이런 몇 가지 특징인데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제 우리 잉크, 이 잉크의 건조 방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옵셋, 우리 위에 보면은 잉크의 건조 상태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첫 번째 산화중합형, 그 다음 증발 건조용, 침투 건조용, 교재 나오죠. 자외선 건조용, 적외선 건조용, 뭐 자연 건조용, 열 건조용, 반응형 잉크 젤화 건조용, 증기 건조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인쇄에 사용되는 방식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옵셋 잉크, 옵셋 인쇄죠. 평판 인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옵셋 인쇄는요, 산화 중합형 검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냐? 고기 먹고 나면 고기 구울 때는 다 이렇게 기름이 흐르지만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가 돼요? 이렇게 굳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랑 만나면서 건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산화 중합형 방식이라고 하고 옵셋 잉크가 바로 산화 중합형 인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옵셋 잉크는 산화 중합형 건조 방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라비아 인쇄라는 것은요, 증발 건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증발, 그래서 휘발성 물질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증발돼서 건조되는 방식이에요. 그라비아는 증발 건조식 방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윤정식 인쇄 잉크는요, 침투 건조 방식입니다. 전색제 자체가 안료에 침투를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침투해서 건조되는 방식.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방식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식이고요. 적외선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가열해가지고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자연 건조는 그냥 자연에 건조시키는 방식이겠죠. 그죠? 이외에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3가지 옵셋 인쇄는 옵셋 잉크라는 것. 그 잉크 안에는 어떤 특징으로 건조한다? 산압 중합형 방식으로 건조한다. 그 다음에 그라비아 인쇄 잉크는 어떤 방식이다? 증발 건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윤정식 잉크는 침투 건조 방식이다. 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 잉크,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했어요? 인쇄 잉크의 구성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인쇄 잉크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 다음에 인쇄 잉크를 어떻게 건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인쇄 잉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성, 뭐예요? 성질이에요, 성질. 인쇄 잉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인쇄기를 이용해 인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인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인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인쇄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쇄 잉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각 디자이너들은 시각 디자이너는 꼭 광고 일을 하고 또 편집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진 않지만,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은 직무를 하는 곳이 광고 쪽이고, 또 특히 또 편집 쪽, 또 편집이라는 건 곧 뭐랑 연결돼요? 인쇄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또 소통의 아주 기본 수단이 인쇄에 대한 원리, 특히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쇄 잉크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쇄 잉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점탄성, 점도, 소성, 티소트로피, 택, 그 다음에 무아래 현상, 도트 게인, 상색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사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점탄성입니다. 레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예. 액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의해 변형되는 성질과 고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유동성과 탄성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점탄성이라고 한다. 예.
비슷한 게 그 틱소토로피랑 좀 비슷하죠. 틱소토로피는요, 요변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안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다가요, 이렇게 건들면 뭐예요? 부드러운 액체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틱소토로피라고 합니다. 뭐 점탄성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외에 뭐 점도라는 거는 액체 흐름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끈적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뭐 그 외에 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변형되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성질. 그래서 뭐 플라스틱도 뭐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경화성 가소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고, 택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인쇄 잉크가 끈적끈적 점도가 많아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쇄기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가 쫙쫙쫙 통과되면서 반대쪽에 인쇄가 된 게 쫙 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쇄가 점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굳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 불량이 나겠죠? 예, 그런 걸 우린 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끈끈한 정도, 이 달라붙는 정도를 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활의 현상인데요. 인쇄할 때 이제 인쇄 스크린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이 격자 무늬가 생기는데, 그 격자 무늬를 무활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트 게인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인쇄판과 필름. 이제 여러분들 이후에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필름과 인쇄판에 어떠한 그 갭이 생겨가지고요, 인쇄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자, 점 하나는 우리가 CMYK 4개의 점이 찍혀서 인쇄가 되는데, 정확하게 맞아야만 선명하게 선이 나오는데, 선 자체가 여러 개 이렇게 색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분량이 바로 도트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잉크막의 색을 뭐 상색이라고 한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한 번씩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점탄성, 중요한 게 점탄성, 그 다음 틱소트로피, 그 다음에 택, 그리고 무활의 도트 게인, 상색, 이런 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 외에도 인쇄 잉크 갖고 있는 다양한 성질들이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인쇄 잉크에 대한 내용 4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먼저 색료다. 그 다음에 전색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첨가제가 필요하다. 분류는 다양한 이유에서 분류하게 된다. 그래서 특수 목적의 잉크들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고, 건조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2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건조 방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인쇄 잉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4가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자, 피인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 피인쇄체. 피인쇄체는 뭐죠? 인쇄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피인쇄체는 뭐예요? 종이죠, 종이. 물론 종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유리, 뭐 나무, 기타 등등 다양한 인쇄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오랫동안 인쇄되었던 그 피인쇄체의 대표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 대한 피인쇄체의 대표인 종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종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전에는 뭐 파피루스라든가 또는 뼈라든가 뭐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참 보면 화약이나 뭐 종이 이런 거 보면 다 중국이 만들었어요. 그죠? 중국도 참 대단한 나라인데, 과거에 비해 요즘의 중국은 좀 뭔가 존경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좀 중국도 인류의 많은 스티븐 잡스만큼 이상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체륜이가 종이를 처음 만들었고요. 근데 만들긴 이 동양에서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대중화시키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킨 건 대부분 유럽에서, 화약도 그랬고, 그리고 그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유럽에서 되었죠. 그 이유는 뭘까?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창의는요, 반드시 문제 인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최근 이 근대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잘 산 것이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볼품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흑사병으로 막 인구의 막 절반 이상이 죽고 막 이러는 게 다 왜 그래?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창의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리적이고 효율, 뭐 이런 창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동양은 좀 살만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체류이가 만들었던 어떤 그 방식이 현대의 어떤 종이를 만드는 이 제작 과정과 상당히 유사해요. 자, 그런데 종이를 이제 뭐로 만드냐? 그럼 여러분 어릴 때 뭐로 만든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아껴 쓰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를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재활용의 개념도 많이 생겼는데, 자, 나무를 제작하는데, 종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무를 원료로 합니다. 물론 나무만 사용하지는 않죠. 나무에 이제 다른 어떤 첨가물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그래서 고급 종이는 뭐냐 그러면 이 나무의 양, 특히 나무를 으깨서 그 나무 안에서 뭘 채취하느냐, 이 펄프라는 걸 채취합니다. 펄프라는 걸 채취합니다. 그 펄프 양에 따라서 고급 종이 또 하급 종이,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제작하는 과정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펄프를 제작한다라는 건 뭐냐? 나무를 으깬다는 거예요. 으깨면 그 섬유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으깨는 건 뭐냐? 잘게 부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팅이라고 합니다. 비팅. 영어로 비팅. 한자로는 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펄프 제작 과정에 대한 거 물어볼 때 영어로 비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비팅은 뭐냐? 두들겨 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게 부숴서 그 펄프 안에 보면은 그 뭐 셀룰로스라든가 헤미셀룰로스라든가 리그닌 같은 그런 펄프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료를 조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해요? 화학적으로 좋은 그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초지라는 게 있는데 초지는 뭐냐 그러면 기계가 있어요. 초지기라는 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이제 전통 종이 만들 때도 마찬가지 초지기가 있는데 그 원료를 조성한 것을 이제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초지기에 쫙 넣습니다. 그러면 고르게 그 입자가 쫙 퍼지게 되면 그 위에 기계가 쫙 눌러줍니다. 누르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마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지기 밑으로 물이 쫙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누른 부분은 좀 반들반들하고요. 물이 내려간 부분은 약간 거칠은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만 여하튼 누른 부분이 안면이 된다. 그래서 초지기로 종이를 눌러서 이렇게 종이의 형태를 만드는 그 중요한 과정이 바로 초지. 그 다음에 코팅 또는 도공인데 이거는 이제 그 종이에다가 코팅액을 바르고 그래야지 어떻게 평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의 강도도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코팅을 한 것을 코트지라고 하고 좀 덜한 게 이제 언코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아트지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하여튼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택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절단하고 재단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의 제작 과정 요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펄프를 제작하고 비팅 과정 종이 비팅 그죠? 그 다음에 초지기에 놓고 코팅하고 광택 내고 절단 재단.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펄프에 대한 시험 문제를 여러 펄프의 종류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펄프의 대표적인 그 섬유 집합체 세 가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요 세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이죠. 펄프의 그 종류 세 가지 뭐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요 세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펄프의 원료는요 다양해요. 나무들의 다양한 종류들을 사용하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원료들은 뭐 나무의 어떠한 잎사귀, 줄기, 껍질, 뭐 나무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원료에 따라서도 분류도 하고요. 제조법에 의해서도 또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조법에 의한 분류가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펄프의 종류 이제 그 제조법에 의해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기계 펄프라는 게 있어요. 그건 기계를 이용해서 펄프를 제작하는 거고 화학 펄프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펄프를 만들어내는 제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화학 펄프의 종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화학 펄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항산 펄프, 크라프트 펄프, 소다 펄프 이 세 가지가 그 화학 펄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 기계 펄프라든가 또는 기계 펄프와 화학 펄프를 혼합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보통 시험 문제는 이 제조법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특히 그 부분에서 화학 펄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화학 펄프 종류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아항산 펄프, 크라프트 펄프, 소다 펄프 요 세 가지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예? 앞자. 뭐 여러분 해보세요. 뭐 아크소 그러든지 소크아 그러든지 크아소 그러든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펄프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펄프를 제작할 때 잘게 부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하면은 비팅 또는 고해 요거를 물어보는 거. 펄프의 섬유 집합소 세 가지 요소는 뭐다?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제조법에 의한 분류에서 특히 기계 펄프 말고 화학 펄프 종류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인쇄 부분이 그냥 이유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짜증이 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펄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용지, 이 용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피인쇄 이건 이제 종이에 대한 얘기예요. 종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 상질지라는 것은 그 고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기본 그 요소는 펄프의 양이겠죠. 그래서 상질지는요 A급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인쇄, 옵셋 인쇄, 뭐 상업용 인쇄로 주로 사용하고요. 화학 펄프 자체가 70% 그 이상, 그러니까 중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중질지도 마찬가지 B급이고요. 하급지는 뭐 C나 D급 정도로 또는 갱지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하급지라고 합니다. 보통 하급지는 화학 펄프 배합량이 보통 한 40% 정도 이렇게 첨가된 그 외 나머지는 이제 다른 그 원료로 조합해 만든 그러한 종이를 우리는 하급지라고 합니다. 일단 상질, 하급, 중질 요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펄프의 양에 의해서 나눈다는 거.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쇄 용지가 바로 아트지입니다. 뭐 실무에서는 아드 그래요. 뭐 100아드, 뭐 120아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트입니다. 아트 원래. 그래서 아트지는 이제 고급지고 상질지나 중질지 정도의 그런 종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상업 인쇄나 고급 인쇄 또는 카탈로그 같은 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포지라는 게 뭐예요? 그 위에 코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머신 코트지, 캐스트 코트지, 그 다음에 모조지, 도화지, 포장용지, 박엽지, 잡종지, 방청지, 버라이어티지, 황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박엽지인데요. 박엽지는 뭐냐? 아주 얇은 종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박엽지의 종류는 뭐 글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인디아지는 이제 성경이나 이 사전 종이 보면 되게 얇죠? 그걸 인디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콘덴서지, 전기절연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포장용지 두 가지. 크라프트지와 로프지, 요것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이제 포장용지의 종류, 크라프트지와 로프지, 그 다음에 박엽지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뭐 그 외에 뭐 나머지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의 물리적 성질에서 평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두께를 나타내는 건데요. 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만 이제 실무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종이의 어떤 두께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아트지, 백상지라고 하면은 이제 모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조지가 좀 더 중질지 하급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아트지는 이제 뭐 120, 150, 180, 200, 250 이렇게 되는데 뭐 8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뭐 100아드, 120아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거 나중에 실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쇄 쪽, 뭐 편집 쪽 일할 때 도움이 되라고 해놓은 건데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쇄 두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기도, 종이의 평활도, 뭐 평평한 정도, 뭐 공기가 얼마큼 뭐 통하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쇄 용지의 그 크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인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A4 용지나 이런 걸 사용하지만 사실은 인쇄할 때는요, 그 A4 용지로 인쇄하는 게 아니고 큰 전지를 가지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큰 전지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장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 연이라 그래요. 1년. 그래서 전지 500장이 하나로 포장돼서 이렇게 쫙 쌓여 있는데 그걸 한 년이라고 합니다. 1년.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륙전지와 하나는 국전지라는 겁니다. 사륙전지 같은 경우 그 크기가 788mm, 1091mm. 그 다음에 국전지는요, 636 mm 939인데 요거 아주 가끔 요 전지 종류 사륙전지와 국전지의 크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 실무에서는 뭐 이걸 크기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륙전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크기를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륙전지와 국전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반으로 자르면 이제 2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 자르면 2절, 4개로 자르면 4절, 8개로 자르면 8절, 16개로 자르면 16절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그 작아지는 비율이 1대 루트 2의 비율이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비율이 얼마다? 1대 루트 2다. 그래서 이제 그 A4 크기가 얼마죠, 우리? 210에 297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국백판이라고 합니다. 국배판에서 사륙전지 같은 경우 보통 몇 장이 나오냐? 2000, 한 년에 2000장인가? 아, 저도 오랜만에 하려니 까먹었네. 여하튼 이 사륙전지 잘라가지고 A4를 만드는데 하여튼 A4 크기는 210에 297이고요. 인쇄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A3가 있겠죠? A3.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A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게 297이 일로 가고요. 뒤에 게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는 420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4 크기만 암기해 두시면 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인쇄 잉크와 그 다음에 피인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인쇄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종이는 뭐로 만든다? 대부분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종이를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이 나무를 잘게 부숴서 펄프를 만든 다음에 그 펄프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데 그 펄프 양에 따라서 상질지, 중질지, 고급, 하급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해서 종이의 종류, 박엽지라든가 포장용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종이의 두께나 이런 것들은요 나오진 않아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혹시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시험을 떠나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이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투기도 종이의 공기가 투과되는 정도, 종이의 성질에 대한 얘기, 특성 얘기했죠. 종이의 투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의 평활도 얼마큼 평평한가의 정도,
그 종이의 앞뒤는 이제 초지기를 누른 면이 앞이고 물이 빠진 면이 뒷면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사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이 표면에 뭔가를 도포한 것을 우리는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피복시키는 종이의 제조 공정을 사이징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게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징과 사이즈도는 달라요. 사이즈도는 잉크나 물에 대한 종이의 침투 저항성. 그러니까 방수가 얼마큼 되느냐 뭐 이런 거겠죠. 예. 종이라는 게 물을 잘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얼마큼 안 할 수 있는가. 그걸 사이즈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반사, 뭐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4가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인쇄판을 만드는 이유, 왜 인쇄판을 만드는가? 그리고 인쇄라는 건 실제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인쇄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후가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만 하면 이제 뭐 다 끝나겠나, 그죠? 예, 인쇄 파트는 또 끝이 나겠네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어렵다고요? 예, 좀 빠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예문사 이제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도 공부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강의다 보니까 좀 빠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신다면 이제 유튜브나 선생님 카페 있죠? 카페 가시면 2016년, 15년 그 전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들어보셔도 상관없고 뭐 지금 것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하여튼 만약에 못 알아먹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